여러분, 오늘도 주유소 가격표 보면서 한숨 쉬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리터당 1,800, 1,9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2,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 사실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짜라기보다는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가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당장 손을 떼면 여러분은 리터당 2,000원은 그냥 넘는 기름값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기름값 속에 숨겨진 7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세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기름값을 막고 있는 걸까요? 최근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서 배럴당 100달러라는 건 약 159리터의 원유가 우리 돈으로 13만 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제 유가는 폭등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은 그만큼 비례해서 오르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정부의 세금 방패가 등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7%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약 200원 넘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리터당 1,700원을 낼 때 실제 원가에 세금을 다 붙이면 2,000원에 육박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세금 조금만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 차액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정부가 빌려준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퇴근길에 매일 차를 몰고 나가는 40대 직장인 남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남자는 매달 기름값으로만 3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끝난다면 한 달 기름값은 당장 36만 원으로 뜁니다. 1년에 72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아이들 학원비 한 달치가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구체적인 숫자 기반의 팩트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과 깎아주는 세금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름값이 억지로 낮게 유지되다 보니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보고서를 보면 유류세를 낮춘 기간 동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오히려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보이니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는 다른 세금입니다. 결국 기름 안 쓰는 사람의 세금으로 기름 많이 쓰는 사람의 주유비를 보조해주는 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 들렀을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번 주보다 10원 올랐네? 내일은 더 오르겠지? 미리 가득 채워야겠다. 이런 심리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기름을 더 넣게 되죠. 특히나 큰 차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원 단위 변화에도 생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민생의 고통을 막기 위해 최고 가격제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석유 제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천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천장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정부가 주유소 가격을 억누르면 정유사는 손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입는 손해를 세금으로 보전해줍니다.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게 하고 그 차액을 나라 돈으로 메꿔주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말한 기름값은 사실상 세금으로 막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가장 싼 편에 속하게 된 비결이 알고 보니 국내 혈세였던 셈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점매석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점매석이란 쉽게 말해 물건값이 오를 때까지 물건을 잔뜩 사서 창고에 가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반칙 행위를 말합니다. 기름값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내일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오늘 팔고 싶지 않겠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단속 자료를 보면 유가 상승기에 출하를 조절하거나 창고에 기름을 쌓아두는 행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 사재기 뉴스 보셨죠? 기름값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는 공포가 퍼지면 사람들은 일단 쌓아두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은 더 폭등합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불안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까지 동원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기름값을 막는 건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통증은 있게 해주지만 병의 근본 원인인 고유가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에 취해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 정부 재정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섰고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만 해도 수조 원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걸까요? 단순히 표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가 연쇄 폭등이라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통계청 자료를 보면 석유류 가격이 10% 오를 때 전체 소비자 물가는 약 0.2%에서 0.3%포인트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기름값은 모든 산업의 기초비용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데우는 등유값이 오르면 채소값이 뛰고 트럭 운송비가 오르면 여러분이 새벽에 받는 택배비와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막는 건 결국 이 엄청난 물가 상승을 막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물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전세버스 업체와 개별 화물 운송업자들은 아예 운행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종별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영세 제조기업들의 경우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1.5%씩 깎여나갑니다. 즉, 정부가 기름값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금은 원래 도로를 닦고 교량을 보수하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환경사업에 쓰여야 할 돈입니다. 지금 당장 기름값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의 안전 예산과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 교체 비용을 미리 끌어다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지금 싸게 넣는 기름 한 방울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한 인프라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금 방패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정부는 이자를 갚는 데만 매년 수십조 원을 써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표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가 낼 국채 이자만 해도 약 29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름값을 막느라 빌린 돈의 이자가 다시 우리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죠. 이제는 단순히 정부가 막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 방패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입을 모아 말하죠. 중동에만 의존하던 기름 수입처를 미국이나 동남아로 넓히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동 의존도는 여전히 70%가 넘습니다. 이 수치를 낮추지 못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경제는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보급이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탈플라스틱 경제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약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름을 덜 쓰는 구조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세금으로 막은 기름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향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합니다. 정유사가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부 보조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입니다. 모두에게 기름값을 깎아주기보다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화물차 기사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그 속에는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세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방울 아끼는 것이 결국 우리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존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전자책과 무료로 준비한 특강이 있으니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